수양 네 이놈! 네가 감히 임금의 자리를 도둑질하고도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내 이 몸이 1000번 찢겨도 역적 내 놈에게 무릎 꿇는 일은 없을 것이다. 1456년 조선 세조 2년 불에 달군 쇠가사를 파고드는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성삼문은 세조를 향해 왕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감히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을 각오한 선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신념이 이 여섯 남자를 이토록 두려움 없게 만든 걸까요? 역사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생생한 한국사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455년 윤 6월 한양 경복궁. 조선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근정전 옥좌에는 이제 막 19살이 된 수양대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옥새가 쥐어져 있었고 그 앞에는 조카 단종이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는다는 선의교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 깊숙한 곳, 지편전 출신의 한 학자는 그 광경을 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성삼문,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훈민정음 창제에 직접 참여했던 조선 최고의 학자.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역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복궁 어딘가에서는 박팽년이 붓을 꺾었고 하의진은 눈을 감았으며 이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들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는 단순한 반역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권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시대에 단 6명의 신하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음에 임하여도 뜻을 굽히지 아니하였다. 사육신 슬로우천,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6신하, 성삼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 6 이름은 조선이 끝날 때까지,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국인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들은 왜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을까요? 세조는 분명히 회유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나를 섬기면 높은 벼슬과 부귀영화를 보장하겠다. 하지만 성삼문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팽년은 세조 앞에서도 끝내 전하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세조는 왕이 된 이후에도 평생 이들의 이름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꿈에서 이들을 보았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훗날 병이 깊어지자 측근들은 그것이 사육신의 저주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과연 세조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아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1453년 계유정난부터 1456년 단종 복위 거사의 실패, 그리고 사육신의 최후까지 숨막히는 3년의 역사를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1450년대 조선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450년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제위 32년 훈민정음 창제, 치국이 발명, 육진 개척. 세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대를 만들어낸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세자였던 문종은 몸이 약했고 문종의 아들, 즉 훗날 단종이 될 이용희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세종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종은 즉위한 지 불과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1452년 12살의 단종이 조선의 6번째 왕위에 올랐습니다. 12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단종은 조선 500만 백성의 운명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단종이 태어난 직후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문종마저 일찍 떠났으니 단종의 곁에는 믿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 3명의 고명 대신에게 어린 단종을 부탁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그리고 우의정 정분. 특히 김종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한 전설적인 무장. 백성들은 그를 데려다호 큰 호랑이라 불렀습니다. 단종에게 김종서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궁궐 밖에는 또 다른 눈빛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이유. 수양대군은 형인 문종과 달리 건장한 체격에 뛰어난 무예를 자랑했습니다. 학문도 출중했고 카리스마도 넘쳤습니다. 세종도 살아생전 수양대군의 재주를 아꼈지만 왕위는 맏아들 문종에게로 갔습니다. 수양대군은 겉으로는 충익한 숙부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한명회, 권람 같은 야심, 찬 책사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한명회, 이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책략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 그는 수양대군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대군마마,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틀어쥔 저 늙은 신하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편 경복궁 안지편전에서는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학자들이 밤낮 없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삼문, 세종의 명을 받아 요동까지 13번이나 오가며 훈민정음, 창제에 헌신한 인물.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종과 문종, 두 왕에게 깊은 신임을 받았고 단종에게도 각별한 충성을 다짐했던 신하였습니다. 박팽년, 성삼문의 절친한 벗이자 문장과 절의로 이름 높았던 학자. 훗날 세조가 박팽년만은 살리고 싶다고 할 만큼 그 재주를 아꼈던 인물입니다.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들 모두 지편전에서 함께 공부하며 세종의 총애를 받았던 신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야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야심이 실현되는 날 조선의 도리가 무너진다는 것을. 1453년 10월 10일 밤 한양의 하늘에는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날 밤 결행을 결심했습니다. 한명회와 권람이 치밀하게 짜놓은 계획, 이름하여 계유정난구의 여진난. 밤이 깊어지자 수양대군은 직접 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종서는 그 순간까지도 수양대군이 설마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직접 건넨 서찰을 읽으려는 순간 철퇴가 내리쳐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즉위년 기사는 이 장면을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의 집에 이르러 철퇴로 치니 김종서가 땅에 쓰러졌다. 대호, 김종서가 쓰러졌습니다. 그 밤 수양대군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보인, 이양, 조급관, 문종이 단종을 부탁했던 고명대신들이 차례로 제거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양대군은 단종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전하, 역적들을 모두 처단하여 싸웁니다. 12살 단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로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 겸 이조판서 겸 병조판서 자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조선의 실권은 이제 완전히 수양대군의 것이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지편전의 학자들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편전 학자들의 명성과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삼문에게는 예조참의 자리를, 박팽년에게는 형조참판 자리를 내렸습니다. 성삼문은 그 벼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성삼문은 박팽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항했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좌에 앉히려면 안에서 기회를 노려야 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마지막 한 수를 두었습니다. 단종에게 선의 잔位를 강요한 것입니다. 선의, 왕이 살아있는 채로 왕위를 물려주는 것. 하지만 이것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사관들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붓을 떨었을 것입니다. 단종은 옥새를 내려놓았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그날 성삼문은 집에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박팽년이 찾아왔습니다. 성형, 이대로는 안 돼요. 알고 있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럼 언제가 때란 말이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세조가 방심하는 순간을 노려야 한다. 그리고 단종을 반드시 다시 왕좌에 앉혀야 한다. 한편 세조 역시 불안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세조는 즉위 직후부터 악몽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김종서가 피투성이 얼굴로 나타나 그를 노려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야사의 기록이지만 세조가 즉위 후 불교에 깊이 심취하고 원각사를 창건한 것은 실록에도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권력을 손에 쥔 자의 불안, 그리고 권력을 빼앗긴 자들의 분노. 이 두 감정이 조선의 궁궐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지편전 학자들은 서서히 뜻을 모았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그리고 무장 출신의 유응부까지 6사람은 피를 나누듯 맹세했습니다. 단종 전하를 다시 왕좌에 모실 것이다. 우리 중 누구라도 이 뜻을 저버리는 자는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다. 1456년 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세조는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를 창덕궁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세조 주변의 호위 무사들이 평소보다 적을 것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성삼문은 박팽년을 불렀습니다. 이날이오. 이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오.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연회장에서 벼룬검 비윤젠, 즉 왕의 호위, 무사 역할을 맡은 유응부가 세조를 제거합니다. 동시에 성삼문 등이 상황으로 물러나 있는 단종을 경복궁에서 모셔옵니다. 그리고 조선의 신하들 앞에서 단종의 복위를 선포합니다.
치밀하고 담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연회 당일 아침, 세조의 측근 한명회가 벼lun검을 세우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에 칼을 든 무사가 서 있으면 예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유흥부의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거사의 핵심 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성삼문은 순간 고민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결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가? 유흥부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지들은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거사는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거사가 미뤄진 그날 밤, 또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창덕궁, 수강궁. 상황으로 물러난 단종은 이날도 홀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16, 왕위를 빼앗겼지만 단종은 아직 궁궐 안에 있었습니다. 세조도 조카를 당장 해치지는 못했습니다. 명분이 필요했고 신하들의 눈도 있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단종은 이 시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시조를 읊었다고 전해집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놓다. 물론 이 시조가 단종의 작품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 한 편이 담고 있는 감정만큼은 당시 단종의 처지를 너무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성삼문의 집에는 늙은 아버지 성승이 있었습니다. 성승은 아들의 거사 계획에 함께했던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목숨을 건 반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삼문의 아내는 그날 밤 남편이 왜 그토록 말이 없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혼자 앉아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내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거사 동지 중 한 명이었던 김질. 그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거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삼족이 멸해진다. 아내가, 아이가, 부모가 모두 죽는다. 김질은 장인인 정창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창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세조 전하께 고하라. 역사의 물줄기는 바로 이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1456년 6월 2일 새벽, 김질이 세조에게 모든 것을 밀고 했습니다. 세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그리고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까지 세조는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모두 잡아들여라. 동이 트기도 전에 포졸들이 성삼문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성삼문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미 알았습니다. 누군가 밀고 했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옷을 정갈하게 갖춰 입었습니다. 마치 오늘이 올 것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성삼문이 의금부 국문장으로 끌려왔습니다. 세조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함께 세종의 곁에서 훈민정음을 만들던 사이였습니다. 세조는 젊은 시절 성삼문의 학식을 흠모했고 성삼문은 당시 수양대군의 왕족 중 가장 빼어난 인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의 사이에는 피와 배신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세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삼문, 내가 과인을 배반하였느냐? 성삼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관들이 실록에 기록한 역사적인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수양, 내 이놈, 내가 임금의 자리를 도둑질하였거늘 내가 어찌 너를 배반하였다 하느냐? 배반한 것은 바로 너이니라. 국문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신하가 왕 앞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삼문에게 세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찬탈자였을 뿐입니다. 세조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고문을 가하라. 달군 쇠가 성삼문의 몸을 찢었습니다. 다리가 타들어갔습니다. 살이 익는 냄새가 국문장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성삼문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세조가 다시 물었습니다. 일당이 누구냐? 모두 불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성삼문이 대답했습니다. 알고 싶으면 내가 직접 찾아라. 이 장면은 조선왕조실록 세조 2년 6월 기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삼문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동지들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박팽년 역시 끌려왔습니다. 세조는 박팽년에게 특별히 회유의 말을 건넸습니다. 팽년아, 너의 재주를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나를 섬기겠다 하면 과인은 너를 용서할 것이다. 박팽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신은 단종 전하의 신하이옵니다. 두 임금을 섬길 수는 없사옵니다. 세조가 다시 말했습니다. 단종은 이미 상왕이시다. 과인이 조선의 왕이다. 박팽년이 눈을 들어 세조를 바라보았습니다.
신의 눈에는 그렇지 않사옵니다. 하위진은 국문장에 끌려오면서도 당당한 걸음을 잃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세조가 묻자 하위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이 한 일은 신하된 자의 도리를 다한 것이옵니다. 죄가 있다면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 죄뿐이옵니다. 무장 출신 유흥부는 국문장에서 고문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세조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차라리 빨리 죽여라. 내 이 몸이 더럽혀지기 전에 야사에 따르면 유흥부는 고문을 가하는 형리들을 오히려 노려보며 꿈쩍도 하지 않아 형리들이 먼저 몸서리를 쳤다고 전해집니다. 이게는 국문 중에도 시를 읊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미 죽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여유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학자의 품격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였을까요? 유성원은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유성원의 선택 역시 절개의 표현이었습니다. 국문장을 지켜보던 세조의 감정은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6명의 신하들이 끝까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세조의 마음 한켠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세조가 성삼문에게 직접 이렇게 물었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과인을 섬겼다면 이미 영의정 자리에 올랐을 것이다. 그것이 아깝지 않으냐? 성삼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영의정이 되어 역적의 신하로 사느니 죽어 단종 전하의 신하로 남겠습니다. 세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단종복위 거사의 실패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들이 훗날 생육신으로 불리게 될 김시스,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원이었습니다. 생육신 성료천, 죽지는 않았지만 세조를 섬기기를 거부하고 평생 절개를 지킨 6사람. 이들은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묻혀 살면서 사육신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했습니다. 특히 김시습, 천재 시인이자 승려였던 김시습은 사육신의 처형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그들의 시신을 직접 수습해 노량진 언덕에 묻어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노량진의 사육신 묘가 있는 이유입니다. 국문이 끝났습니다. 세조는 6신하 모두에게 능지처참 링칠초 짠을 맴했습니다. 능지처참,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내는 가장 참혹한 형벌. 조선에서 가장 중한 죄인에게만 내려지는 극형이었습니다. 처형일이 잡혔습니다. 사육신은 군기감 앞 저작거리로 끌려 나왔습니다.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날의 기록을 훗날 사관들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죽음에 임하여서도 그 얼굴빛이 변하지 아니하였다. 성삼문은 처형 직전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표정이 웃음이었는지 눈물이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작거리에서 지켜보던 백성들 중 일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감히 소리내어 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육신이 처형된 이후 세조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영모 사건에는 연좌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죄인의 가족, 친척까지 모두 처벌받는 제도. 사육신의 아버지, 형제, 아들들이 차례로 끌려왔습니다.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은 아들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날 같은 죄목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1456년 세조는 단종을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청령포,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절벽인 천연의 감옥.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그곳에서 단종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단종의 나이 16이었습니다. 영월로 유배된 단종을 구하려는 시도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세종의 6째 아들, 금성대군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세조의 동생이었지만 단종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457년 금성대군은 경상도 순흥에서 관찰사 이보음과 함께 단종 복위를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밀고로 사전에 발각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순흥 고을 전체가 폐흡회이 되어 지도에서 사라지는 참혹한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이제 단종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세조의 통치는 점점 강압적으로 변해왔습니다. 누구도 단종의 이름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사육신을 추모하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살아있었습니다. 밤이면 노량진 언덕, 김시습이 묻어준 사육신의 무덤에 이름 모를 꽃이 놓였습니다. 누가 갖다 놓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꽃은 매일 밤새로 놓였습니다. 1457년 10월, 세조에게 마지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하, 금성대군의 영모를 구실로 노상군을 더 이상 살려두기 어렵다는 신하들의 의견이 있사옵니다. 세조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조카를 죽여야 한다. 왕위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제 목숨까지 빼앗아야 한다. 결국 세조가 그 명을 내렸습니다. 영월 청령포로 사약을 든 금부도사가 향했습니다. 단종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17살의 소녀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은 조용히 사약을 받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3년 10월 기사에는 이 사실이 단 몇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기록이 오히려 더 큰 비극의 무게를 전합니다. 단종이 승하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영월 청령포에서 왕이었던 소년이 역사의 이름에서 지워졌습니다. 단종이 죽었습니다. 사육신도 죽었습니다. 금성대군도 죽었습니다. 세조의 승리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권력으로 지운다고 해서 정말로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단종이 승하하자 사람들은 두려워 시신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영월의 호장, 지방관리 어몽도. 어몽도는 조용히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지게에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을치산 자락에 단종을 묻었습니다. 지금의 장릉좌링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숙종 때 그의 충절을 기리는 정표가 내려졌고 오늘날에도 영월에는 어몽도를 기리는 사당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등진 생육신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절개를 지켰습니다. 김시습은 승려가 되어 전국을 유랑하며 시를 썼습니다. 그가 남긴 소설 금오신화는 조선 최초의 한문 소설로 꼽힙니다. 원호는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자 가까운 곳에 살며 멀리서라도 단종을 모셨습니다. 단종이 승하하자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두문불출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조는 1468년 제위 1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불교에 귀의하고 끊임없이 불사를 일으킨 행적은 세조가 말년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고뇌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세조가 떠난 후에도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비밀스럽게,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세조가 죽고 240년이 흐른 1698년,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치세. 숙종은 마침내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노상군으로 강등되었던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고 묘를 단종으로 올리며 영월의 무덤을 장릉으로 봉한 것입니다. 240년 만의 복권이었습니다. 숙종은 말했습니다. 옳고 그름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단종이 복이 되면서 사육신의 명예도 함께 회복되었습니다. 역적으로 기록되었던 그들이 이제 충신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노량진의 사육신 묘는 공식적인 재앙 장소가 되었습니다. 남효원이 쓴 육신전은 사육신의 행적을 기록한 최초의 전기이자 이들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한 가장 중요한 문헌입니다. 이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육신의 구체적인 국문 장면과 최후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삼문이 처형 전날 밤에 지었다고 전해지는 시가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1봉에 낙락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검곤할 채 독야청청하리라. 죽어서도 높은 산 위의 소나무가 되어 온 세상이 눈에 덮여도 홀로 푸르게 서 있겠다는 뜻. 성삼문은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저작거리에서 산산조각 났지만 그의 이름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푸르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조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조는 분명히 왕위 찬탈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경국대전 편찬의 기초를 마련했고 육조직계제를 실시하여 왕권 중심의 통치 체제를 세웠으며 북방 영토 개척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역사 속 인간은 언제나 복잡합니다. 역사를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 진짜 역사의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서울 노량진, 지하철역에서 조금 걸어가면 아파트와 빌딩 사이에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 사육신 묘가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잠시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강원도 영월에는 장릉이 있습니다. 단종의 무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입니다. 매년 단종 문화제가 열리고 영월 주민들은 560년이 지난 지금도 단종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이 이야기가 560년이 지나도록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먼 옛날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권력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가? 역사는 결국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가? 이 질문들은 조선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안고 살아가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1453년 계유정난부터 1457년 단종의 승하까지 그리고 1698년 단종 복위까지
245년에 걸친 긴 역사의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사육신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는 결국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들을 처음에는 역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록이 수백 년 후에는 이들을 충신으로 기록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진실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나아갑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뜨거운 쇠로 몸이 찢어지면서도 수양, 내 이놈을 외쳤던 성삼문,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끝까지 눈을 내리깔지 않았던 박팽년,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않을 때 혼자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른 어몽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17살 소년 단종. 역사 속 인물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56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을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생생하고 깊이 있는 한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